네, 안녕하세요. 소사 안땅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산업안전 1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고요. 2013년도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걸로 몇 대 맞고 나서 23년, 22년, 21년 풀어보면 또 쉽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은 수동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 반자동 이렇게 보면 되죠. 자동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기계가 의사결정을 한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수동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통제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계의 기능이다. 그죠? 그래서 뭐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서 대장장이 그렇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이제 수동 시스템이고, 기계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통제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계의 기능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는 거죠. 운전 같은 거. 뭐 자율주행은 자동화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근데 수동으로 저희가 운전하는 거는 반자동입니다. 기계화 시스템에서 표시 장치로부터 정보를 얻어 조종 장치를 통해 기계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기능이다. 기계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기능이 맞습니다. 빨래를 하는 경우 수동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고,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이 물과 세제를 세탁기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세탁하고 탈수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자동화 시스템은 사람이 물과 세제도 넣으면 안 돼요. 알아서 나오고 알아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계화 시스템입니다. 반자동. 그래서 정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쉬워진 느낌이네요. 자,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 정도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에 나왔네요. 영구 전노동 불능은 부상의 결과로 근로의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는 상해를 말하며 신체장애 등급은 1에서 3등급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아예 일을 못하는 거죠. 일시 일부 노동 불능은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가 아닌 일시 가벼운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 상해를 말한다. 일시 일부 노동 맞습니다. 일시 전노동 불능은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일시 전노동 불능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구가 있고요. 일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노동이 있고 일부 노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서 읽으면 맞아요. 영구는 아예 일을 못하는 거고, 전노동은 아예 못하는 거고, 일시는 잠시 동안 뭐 한 3개월 이렇게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일부 노동은 잠깐 병원 가 있으니까 일부 노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시 전노동 불능은 뭐예요? 잠깐 동안에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일시 일부 노동은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가 아닌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 그러니까 뭐 팔이 부러졌든 손목이 부러졌든 발목이 부러졌든 그런 장애인 거죠. 자, 4번 영구 일부 노동은 뭐겠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일부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총을 못 쏘는 거야. 총을 쏴야 되는데 임팩트들이 총을 쏴야 되는데 검지손가락이 없어져가지고 총을 못 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노동 기능을 상실한 상해를 말하며 신체 장애 등급은 4에서 16등급이 아니라 그랬죠. 14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틀린 거였고, 구급조치는 응급처치 또는 1일 미만의 자가치료를 받고 그 후부터 정상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를 말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혹석에 너무 더워가지고 픽 쓰러졌다가 잠깐 의식을 차리고 포도당 섭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구급조치라고 한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뢰성 시험에 있어 가속 수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가속 수명 시험 시간에서 와이볼 분포를 따르는 경우, 와이볼 분포, 지수 분포가 아닌 와이볼 분포를 따르는 경우 가속 계수의 값만 알면 가속 시험 데이터에서 구한 평균 고장률로부터 정상 조건의 평균 고장률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장률은 뭐였어요? 고장률? 람다라고 표시하고 뭐 10,000시간을 운전했을 때 한 번 고장나는 것을 고장률이라고 했죠. 그럼 가속 시험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고장나게 하냐, 아니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냐 알아보는 시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선풍기를 돌리는데 몇 년 동안 잘 돌아가는지 이제 그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한 10년은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선풍기를 돌려보는 게 아니라 가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제어하는 거죠. 뭐 온도를 높게 한다든지 습도를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동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줘서 빨리 돌려보기도 하고 천천히 돌려보기도 하고 언제 고장 나는지 10년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화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게 이제 가속 시험이고, 근데 이 가속 시험만으로는 정상 조건에서의 평균 고장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실험실에서 실험한 데이터 값이랑 진짜 현실에서 내가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 수명 시험이라는 거는 이 지수 분포를 따르지 않고 와이블 분포를 또 따를 때에는 정상 조건에서의 평균 고정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속 시험 데이터가 대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가속 시험 때와 정상 시험 때의 형상 모수는 다르게 되므로 형상 모수의 가속 계수를 곱하여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어려워 죽겠네, 그죠? 대수 정규 분포에는 형상 모수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 계수를 곱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속 시험 데이터가 대수 정규 분포에 따른다면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다 틀린 문장입니다. 만약에 와이블 분포에 따른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상 모수의 변화 가능성. 그 와이블 분포에서는 중요한 매개 변수로 정의가 되지만 대수정 대수 정규 분포에는 형상 모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었다. 와, 28번부터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갑자기 나오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 가급적 모든 샘플이 고장날 때까지 행하는 가속 수명 시험을 계단형 스트레스 시험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계단형 스트레스 점진적으로 올려간다. 그게 이제 맞는 말이고요. 온도 외에 전압 또는 습도 등 다른 스트레스까지 포함시킨 모델로는 아레니우스 모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레니우스 모델은 스트레스 인자로 온도만, 전압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었습니다. 온도만 포함시킨 게 아레니우스. 온도 외에 전압, 습도를 포함시킨 모델은 아이링이라고 합니다. 아이링, 아레니우스랑 아이링. 근데 요거는 온도만. 얘는 온도, 습도, 전압. 이걸 다 고려시킨 거예요. 5번 스트레스로서 온도만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아이링 모델이 있다. 요게 이제 두 개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A 회사의 검사자는 이산적 직무인 부품의 내경 검사 작업을 하루에 300개씩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불량품을 10개를 발견하여 290개를 원청 회사에 납품하였고, 이 원청 회사의 검사가 완벽하다라고 할 때 30개가 더 추가로 발견이 된 거죠. 요거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0.1. 이게 뭐예요? 불량률. 오류율. 그래서 1에서 요거를 빼줘야 된다. 0.90.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였죠? 왜냐면 여기서는 신뢰도를 구하는 거니까. 불량률을 구한다 그러면 0.1이 맞지만 신뢰도는 1에서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전자회로는 시스템 안전을 위해서 그림과 같이 5개의 부품 중 3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N 중 K다. 그쵸? 5개의 부품 중 3개만 5개의 부품 중 3개만 작동이 되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동일하고 상호 독립적인 각 부품의 고장률을 람다라고 했을 때 신뢰도 구하는 모델로 옳은 것은 신뢰도 구하는 거 RT는 시그마 하고 여기가 신뢰도 다음이 불신뢰도 이 순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신뢰도 공식 뭐예요? 2의 마이너스 람다 t 불신뢰도 1 빼기 2의 마이너스 람다 t 요 위에는 i가 들어가니까 3 여기는 5 빼기 3이 들어가니까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이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굉장히 쉽죠 이제 산업안전 일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너무 쉬울 거예요. 이게 안 쉬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안 돼. 아직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함수 분석 FTA법에 의한 제4의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 절차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죠? 탑사상 선정하고 이 원인 그 다음에 결함수 FT도 작성하고 검토 결정이네요. 여기서는 이거 순서대로 찾으면 되죠. 문제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 기억 제 원인을 우선순위 1번, 제 원인 2번, 니은, FT도 완성,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거네요. 굉장히 쉽습니다. 순서대로 놔뒀네요. 자, 다음 CRB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RB는 뭐였어요? 조정 반응비, 컨트롤 리스폰스 레티오 해가지고 R분의 C다. 그래가지고 버튼을 얘는 반응이고 얘는 조정이잖아요. 조정이 높아. 그럼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죠. 반응은 엄청 빨라. 조정은 살짝만 눌렀어 힘을. 그럼 예민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얘기 했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CRB의 값은 화면상의 이동거리와는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2번 CRB의 값이 크다는 것은 조정장치가 민감하다는 거였어요? 둔감하다는 거였어요? 큰 힘을 눌러야 겨우 반응 1mm 해. 엄청 큰 힘, 엄청 큰 망치로 이것도 이런 비유 해드리기가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도산
여기 이제 형님들이 여기다 놀이공원 가면 이거 망치 쳐가지고 여기 막 따라라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 망치로 이 버튼을 누를 건데 엄청 큰 힘으로 오한마지를 바로 빡 해야 이만큼 올라가서 열받게 하잖아요. 열받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CRB 값이 크다는 게 지금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예민한 거예요? 너무 둔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둔하다는 거죠? 네, 그게 틀린 말이고. 근데 얘를 실수로 톡 떨어뜨렸는데 여기를 막 뚫고 지나가. 이건 엄청 예민한 거고, 그쵸? 자,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조정장치의 이동시간과 조정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너무 예민해가지고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막 그 최고점 999 이렇게 나와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동시간과 조정시간을 고려해서 실제로 정말 센 사람이 쳤을 때는 높은 값, 정말 뭐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쳤을 때는 딱 그만큼만 올라가요. 또 그게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 기계들은, 그쵸? 자, CRB의 값이 작으면, CRB의 값이 작다는 거는 뭐예요? 예민하다는 거죠? 예민. 조정장치에 조정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동시간은 적게 소요된다. 얘는 큰 힘이 걸리고 얘는 작은 힘이 걸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5번 보겠습니다. CRB는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맞습니다. 망치로 설명드려서 그렇지 그 호이스트 리모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죠? 이 버튼을 누르는 힘을 살짝만 줬는데 엄청 빨리 얘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정밀한 조작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RB는 모니터를 보면서 조정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레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을 설명하시오. 파레토도 뭐였죠? 막대 그래프인데 이 앞에가 제일 높고, 그리고 여기 꺾은 선 그래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축에는 항목표 막대 그래프를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기입하고, 세로축에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맞지요? 데이터를 제 원인별 혹은 현상별로 분류하여 막대 그래프에 누적 꺾은 선 그래프를 함께 표시한 도표이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및 대책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기에 편리하겠죠. 여기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5번. 자, 안전교육의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교육과 그 특성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안전교육은 뭐예요?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능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죠? 기능은 뭐예요? 경험과 적응이겠죠? 습관과 형성은 태도 교육입니다. 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과 위험에 관한 개념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안전이란 재해와 위험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맞죠?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위험에 의한 결과적인 현상을 말한다. 맞습니다. 위험이란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접촉하는 물건 또는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로 부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험이란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접촉하는 물건 또는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게 위험이죠. 안전에 대응하는 개념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불안전이라고 했어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안전은 상해 손실, 위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TT 아메리칸 텔레폰 텔레그램은 대상 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먼저 훈련 받은 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제도제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대상 계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훈련 받은 사람이 직급에 상관없이 이제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대상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OJT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온더잡 트레이닝은 뭐예요?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상사였죠. 직속 상사, 도제제도. 오프제이트가 이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거였죠. 훈련에만 전념하게 하고 교육 훈련 목표에 대해 집단적 노력을 모을 수 있다. 이게 OJT에 대한 설명입니다. TWI는 뭐였어요? 관리 감독자, 주로 제1선 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교육 내용은 작업 방법 훈련, 지도 훈련, 인간관계 훈련, 안전 훈련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IMRS. 그렇죠? MTP는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TWI보다 약간 낮은 계층을 목표로 하나요? 약간 높은 계층을,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이런 분들을 목표로 하고, TWI와 달리 관리 문제보다 더 치중하고 있겠죠? 이거 틀린 말이죠. 정답은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명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도는 단위 입체각당 광원에서 방출되는 광속으로 측정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휘도는 반사 또는 방출되는 빛의 양을 말한다. 맞고요. 조도는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내는 빛의 양이 아니라, 표면에서 내는이 아니라 표면으로 받는. 네, 틀린 거고. 반사율은 휘도와 조도의 비를 말하고요. 대비는 관역의 휘도와 배경의 휘도차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베타키스의 사고 연쇄성 5단계 중 2단계는 작전적 에러이고 3단계는 전술적 에러이다. 자베타키스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애담스였죠. 웨버는 사고 연쇄성 이론 5단계 중 2단계는 인간의 결함을 정의하고 무엇이 재해를 일으켰는지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인간의 결함. 웨버는 인간의 결함. 아담스의 사고 연쇄성 이론 중 5단계 중에서 3단계는 에너지 및 위험물의 예기치 못한 폭주이다. 이게 뭐였어요? 요게 자베타키스였죠? 에너지 나오면 자베타키스. 키스 하려면 에너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버드의 사고 연쇄성 이론 5단계 중에서 1단계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뭐였어요? 조직 결함이죠? 제어, 관리 부족. 자, 하인리의 재해 발생 이론에서 1단계는 뭐예요? 요거였다.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요거 바꿔놓은 거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요거 까먹지 마세요. 이제 키스 하려면 우리 에너지 있어야 된다. 맨날 공부만 하니까 지금 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어떤 설비 평균 고장률이 0.0125시간이고 이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40시간이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떤 설비의 평균 고장률이 0.0125시간이고 이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는데 나오면 MTTR 이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40시간이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사고 보전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설비의 평균 수리율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되죠. MTTR은 평균 수리 시간 40분의 1 하면은 0.025가 나온다. 맞죠? 이 설비의 가용성이죠. 가용성 구하는 공식. 가용성 구하는 공식은 MTBF 이거 더하기 MTTR 분의 MTBF 이거 외우셔야 되죠? 공식. 그럼 우리가 MTBF를 구하면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졌잖아요. 0.015의 시간. MTBF는 또 뭐예요? 람다분의 1이죠? 그러면은 0.0125분의 1 하면 80이다. 나올 수 있죠? 요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가 80이고 밑에가 80 더하기 40이니까 계산해보면은 얼마예요? 0.66 틀린 거고 이 설비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지수분포를 따르는 거죠. 네, 틀린 말이고 자 4번 이 설비를 평균 수명만큼 사용한다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뭐예요? 신뢰도죠. 신뢰도 RT 구하는 공식 쓰면 됩니다. 그럼 약 63%인데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몇이에요? 0.0125잖아요. 곱하기 T. T는 뭐예요? 40이에요? 80이에요? 80이죠? 왜냐면 MTBF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T에다가는 80을 넣고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잖아요. 2의 마이너스 1. 요거는 0.367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0.37. 이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거꾸로 써놨네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설비를 1000시간 동안 사용한다면 평균 15회의 고장이 발생하며 사후 수리를 받게 된다. 0.0125 곱하기 1000시간 이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12.5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정답은 1번이었다. 일반 계산 강의 들으신 분은 조금 쉽게 풀고 따라오고 계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성공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사람의 느낌을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특성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물리적 설계 요소로 번역시키는 기술이다. 감성공학 뭐였어요? 소비자의 감성적 특징과 그죠? 신체적 특징을 함께 반영하는 기술이 감성공학이었다. 그래서 감성과 공학을 그냥 합성어죠. 그래서 사람의 느낌을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 특성을 변환시키고 이게 감성이고 이를 물리적 설계 요소로 번역시키는 기술 이게 공학이고 그죠? 정답은 맞는 얘기고 일본의 스포츠카인 미야타는 최초의 감성공학 설계가 반영된 제품이다 해서 스포츠카 보여드렸었죠.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맞습니다. 자,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 설계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감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감성적인 것만 반영하게 되면 우리 블루투스 샤워기 같은 제품이 나온다라 했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물이 안 나오잖아요. 블루투스는. 그렇죠? 근데 여기다 뭐 투명 관이라든지 좀 늘어나는 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계해서 사람이 블루투스를 쓰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이 자꾸 달그락달그락 소리도 나고 좀 들고 다니면서 씻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체적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된다. 정답은 4번. 감성공학 기법으로는 기능 전개형, 다변량, 해석형, 가상현실형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리오시 들기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아스, 룰라, 레바 등의 평가 기법으로 사용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리오시 들기 지침은 뭐예요? 리오시 들기 지침은 N을 그대로 들고 와서
NLE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죠? 리프팅이라고 했잖아요. 초기에는 양성 대칭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비대칭 작업, 커플링 효과도 추가되었다. 맞습니다. 이 가이드는 역학적, 생체 역학적, 생리학적, 식물리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맞습니다. 원장 무게 한계를 계산하여 제시해 주고요. RWL 뭐 LI 계산하는 거 우리 배웠죠. 들기 작업 지수 LI 바로 나오네요. LI는 실제 작업물의 무게와 권장 무게 한계의 비율이며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였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통 바로 와서 허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 자, 42번. 어떤 근로자가 빔 드럼통 위에 서서 구조물의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똥이 비산되어 열려있는 드럼통 속으로 들어가 잔류가스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3m 아래로 떨어져 척추를 또 다쳤네요. 다음 중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 중에 드럼통 속으로 용접 불똥이 튀어 들어갔다. 이거는 상황이죠. 드럼통 마개가 열려있는 채로 방치해 두었다. 이것도 상황입니다. 드럼통 속에 잔류가스가 남아있었다. 이것도 상황이고요. 근로자 3m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도 상황입니다. 드럼통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빈 드럼통 위에 서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 이게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죠.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드럼통은 잘 씻어서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접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폭발할 수 있고 그 여파로 날아가서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 그죠? 자, 43번 사상나무 분석 ETA에 대한 의사결정 나무가 다음과 같을 때 A, B, C, D, E에 해당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1에서 요 나머지 숫자 빼주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고장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0.1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1 빼기 0.1하면 A는 뭐예요? 0.9. 또 여기 0.3 나왔어요. 1 빼기 0.3은 0.7. 여기는 0.8. C로 가는 게 0.8. 그럼 여기는 0.2겠네요. 그죠? D는 뭐예요? 여기로 가는 거 다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0.9 곱하기 0.3 곱하기 D는 0.2를 해야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C는 그러면 0.9 곱하기 0.3 곱하기 0.8 하면 되겠죠? 얘가 C고 얘가 D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돼요. 우리 바로 옆에 또 계산기 있으니까 0.9 곱하기 0.3 곱하기 0.2는 0.054 얘도 맞고요. 0.9 곱하기 0.3 곱하기 0.8은 0.216 C는 0.216이 맞고요. 이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5번이 틀린 거죠? 네, 5번이 틀린 겁니다. 이 값을 구하려면 이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이 이 값이잖아요. 이는 보통은 이렇게 갈라지는 곳에서 위쪽으로 가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도 갈라지는 게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0.63 더하기 C예요. C는 뭐였어요? 0.216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는 그러면 이거 더해보면 얼마예요? 0.846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었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의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맞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위험성 평가, 감소 대책 수립 실행을 한다. 이거는 원래 누구의 역할이에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죠. 네,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추정 때문에 틀린 거기도 해요. 이 추정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었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참여가 조금 더 강화됐죠. 5번 보겠습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킨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틀린 정답 3번. 자,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년 중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1년 중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게 또 안 됐었나 봐요. 자, 건설업 중 잔여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수급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 경우에는 인정 신청해서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 정답은 3번이 진 정답이었고 이거는 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틀린 말이었는데 맞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일괄하여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도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 250명인 A 사업장에 연간 재해 발생 건수는 75건, 이로 인한 재해자 수는 90명이고 총 휴업일수는 3,345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장의 재해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는 1일 8시간, 연간 281일 근무하였다. 뭐 강도율, 재해율, 도수율 구하는 거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자, 먼저 강도율 구해볼게요. 강도율은 1000을 곱하는 거였다. 연평균 근로자 수 250 곱하기 1일 8시간 곱하기 281일 근무하였다. 여기 위에 뭐 올라가야 돼요? 휴업일수가 아니라 근로손실일수 올라가야 되죠? 휴업일수 곱하기 3345일이나 휴업됐네요. 곱하기 365분의 28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계산기 눌러볼까요? 3345 곱하기 280 나누기 365 2566 얘는 2566 250 곱하기 8 곱하기 280은 56 곱하기 10의 4승 하면 요거 없어지고 560으로 나누면 되는 거네요. 4.5 이거 틀린 거고, 그죠? 56 곱하기 10의 4승. 자, 도수율 구해볼게요. 도수율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56 곱하기 10의 4승분의 곱하기 10의 6승이겠다. 그죠? 그리고 몇 건? 75건. 75.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7500 나누기 56 하면 되죠? 그럼 133. 여기는 4.5. 연천일률 구해볼게요. 연천일률은 어떻게 구해요? 연평균 근로자 수 250분의 재해자 수 90 곱하기 100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90 나누기 250 곱하기 1000 360. 이게 맞는 말입니다. 종합 재해지수 요거 4.5 곱하기 133 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였다. 루트 4.5 곱하기 133은 24.46. 또 틀린 거고. 이 사업장에서 연천인류가 도수율의 관계에서는 2.4의 상수값이 사용이 된다. 연천인류는 곱하기 2.4 했을 때 도수율이 나와야 된다 그런 거죠. 연천인율이 360 곱하기 2.4 하면은 딱 봐도 안 되죠. 360 곱하기 2.4 864가 나오니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계산 못 따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안전 일반 7강인가요? 8강인가요? 거기부터 해서 뒤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는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 엔간치 공부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혼자 읽고 하기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보시기 때문에 못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래 이론 강의를 충분히 듣고 연습하고 넘어오셔도 된다. 자, 교육심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학습지도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지도 원리 사자 계직통이라고 했었나요? 그때? 사회화 자발성, 그죠? 개별화, 직관의 원리, 통합 이렇게 있었다, 그죠? 사회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발성 맞는 말이고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성? 계속성 있었나요? 없죠? 학습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에 맞잖아. 근데 계속성은 없었고 사자 계직통만 있었다.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게 학습 활동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 이게 뭐예요? 개별화. 학습을 통합적인 전체로 지도하지 않은 원리가 통합의 원리다.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이게 직관의 원리. 틀린 거는 2번. 자, 근로자 40명이 근무하는 사출 성형 제품 생산 공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 조직은 안전관리 계획부터 실시까지 모든 안전 업무가 생산 라인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직. 100인 이하는 뭐예요? 라인형. 그래서 생산과 안전을 하나의 라인으로 관리한다. 그죠? 맞습니다. 안전 업무를 관장하는 참모를 두고 참모를 두는 건 뭐예요? 스태프형. 그래서 1000명 이하, 뭐 100명 이상 1000명 이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안전 업무 전담 참모를 두고 생산 라인에서도 부서장으로 하여금 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직. 이 스텝형은 요렇게 가는 거고, 라인 스태프형은 장점만 합친 거기 때문에 이 스텝이 이 조직에게 안전에 대해서 지시를 해주면 여기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라인은. 이거는 이제 라인 스텝형, 대기업에 어울리는 거 1000면 이상. 여기 중견기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성화한 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된 조직 몇 명이에요? 50명 이상이다. 그죠? 건설업은 120억 이상이고, 정보 수집과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죠. 40명밖에 없는데 뭘 해. 남들이 해준 거 그냥 잘 쓰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죠? 자, 다음 교육훈련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의법은 안전지식 전달 방법으로 초보적인 단계에서 효과가 큰 방법이며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교육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시범은 어떤 기능이나 작업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분명한 동작이 나와야 돼요. 시범은. 반복법은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기능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반복법입니다. 토익법은 쌍방적 의사전달 방식에 의한 교육으로 적극성, 협동성을 기르는 데 유효하다. 그렇죠? 실현법은 실제의 장면이나 상태와 극히 유사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뭐 실현법 같지만 아닙니다. 실현법이 아니면 뭐냐? 모의법, 모의훈련이라고 하잖아요. 모의훈련법, 모의법이라고 합니다. 실현법은 감독 아래서 그냥 내가 연습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은 실현법이고, 실제 장면이나 상태가 극히 유사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모의훈련이죠. 밀폐공간이라든지 뭐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훈련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해사례 연구 방법의 각 단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재해사례 연구 방법, 사실의 확인, 문제점 발견, 근본적 문제점, 계책 수립. 이거 뭐였어요? 사원 근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사실 확인은 파악된 사실로부터 기준에 벗어난 문제점을 적출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를 분명히 한다. 사실의 확인은 파악된 사실로부터 기준에 벗어난 문제점을 적출하고 그것이 문제로 된 이유를 분명히 한다.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죠? 사실을 파악하는 거지 뭐 이유를 찾아내고 이런 거는 사실을 확인의 단계에서 벗어난 거다. 자, 문제점의 발견은 문제점이 된 사실을 재해 요인으로 분석, 검토하고 재해와 관계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은 관리자, 감독자 및 작업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로 보아 누가 할 것인가 기준대로 하였는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건 평가 단계죠. 그 다음에 틀린 거고, 대책 수립은 문제점 가운데 제일 중심이 된 사안과 제해 원인을 결정하고 보고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대책의 수립은 사례 연구의 전제 조건과 제해 상황의 주된 항목에 관하여 파악한다. 대책 수립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 1반까지 알아봤고요. 확실히 2013년도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쵸?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3년도 10년 뒤로 가서 23년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진단 지도도 피눈물 날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뭐 저게 많았나 봐요. 그죠? 민원이 많았나 봐요. 점점 쉬워지고 간편화됐다. 근데 또 언제 어려워질지 모른다. 이 정도 난이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지도사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끝.